나는 늘 성공의 냄새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돈이 섞인 공기, 권력의 체온, 그리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개 숙일 때의 미세한 떨림. 그것들은 내 오랜 전쟁의 전리품이었다. 젊을 땐 그 냄새가 달콤했다. 세월이 지나자 쓴맛으로 변했고, 이제는 그냥 무겁다. 아람그룹. 내 손으로 세웠고, 내 이름으로 키운 제국.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었고, 세상은 내 결정 하나로 흔들렸다. 그런데 요즘 이 제국이 이상하다. 작은 균열이 느껴졌다. 나는 냄새로 안다. 썩은 돈의 냄새, 조작된 보고서의 냄새, 거짓 미소의 냄새. 그 냄새가 점점 아람증권사 쪽에서 피어올랐다. 며느리 쪽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그 안에 내 아들의 예비사위, 정윤호가 있었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윤호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나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진짜를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시험을 준비했다. 냉정하고 완벽한 시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단 하루짜리 인간 검증. 내가 만든 세상이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섰다. 비서가 다림질한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집어들었다. 10년 전 공사장 방문 때 입었던 옷. 냄새가 배어 있었다. 기름, 먼지, 사람의 땀. 나는 그 옷을 입고 오래된 구두를 신었다. 밑창이 닳아 금이 간 그 구두는 내가 첫 거래를 따내러 뛰어다니던 시절부터 함께였다. 그 구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한 번 더 걸어보자. 이번엔 돈이 아니라 진심을 찾기 위해서. 도심 한복판, 아람증권사 본점 앞.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다. 깨끗한 정장, 광이 나는 구두, 그리고 나를 피하는 눈빛. 나는 일부러 벤치에 앉아 신문지를 펴고 있었다. 마치 그저 길거리의 노인처럼.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몇몇은 눈을 흘겼고 어떤 여직원은 요즘 왜 이런 분들이 여기 와 있지? 하고 속삭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젊은 남자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춥죠? 여기 오래 있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가 바로 정윤호였다. 그의 눈빛은 단정하고 맑았다. 겁이 없었다. 그 안에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 안에 오래된 냉기가 잠시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 눈빛 참 낯설군. 그날 오후 나는 증권사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은 나를 피했고 경비원은 눈짓으로 문을 가리켰다. 하지만 윤호는 끝까지 내 옆을 떠나지 않았다. 내게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이 근처에 따뜻한 쉼터가 있어요. 잠깐이라도 가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네. 난 여기 있는 게 좋아. 그는 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이 사람, 뭔가 있다는 느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너부터다. 너를 먼저 보자. 증권사 내부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계산기처럼 정확했다. 고객의 돈이 들어오면 웃고 빠지면 표정이 굳었다. 그들의 표정이 그래프처럼 오르내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았다. 돈을 위해 사람을 속였고 거래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보다 숫자가 먼저였다. 나는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그 대가를 봐야 할 때가 왔나 보군. 그날 밤 사무실 불빛이 꺼질 무렵
나는 한 봉투를 떨어뜨렸다. 안에는 거액의 비상장 주식명의 변경 서류가 있었다. 고객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조금만 손 떼면 자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문서였다. 나는 일부러 윤호가 보는 앞에서 그걸 흘렸다. 그가 망설였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누구나 겪는 유혹의 순간이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고 그는 결국 서류를 들고 본사 윤리팀으로 올라갔다. 그 순간 내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첫 번째 문은 통과야. 하지만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다음 날 소문이 돌았다. 노숙자 차림에 미친 노인, 지점에 와서 행패 부린 사람. 사람들이 나를 조롱했다. 지점장은 내게 말했다. 여긴 고객용 공간입니다. 나가주셔야겠어요. 윤호가 막았다. 지점장님, 이분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닙니다. 뭐, 그럼 뭐야, 귀신이라도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웃음이 내 과거의 메아리 같았다.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들었지. 그날 밤 나는 증권사 건물 앞에서 담배를 꺼냈다. 불빛 아래 내 구두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비에 젖은 가죽이 금세 얼룩졌다. 그때 윤호가 뒤따라 나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어요. 그건 따뜻함이 가격표를 달았기 때문이지. 윤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시험받고 있었다는 걸. 나는 그날 이후 증권사 안에서 또 다른 세계를 보았다. 화려한 정장과 번쩍이는 모니터 뒤에 사람들은 숫자를 흉기처럼 다루고 있었다. 누군가의 눈빛은 환율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누군가는 고객의 목소리보다 이익률이라는 단어에 더 반응했다. 나는 그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낡은 구두 밑창에 먼지가 쌓이고 내 어깨 위로 종이 서류들이 흘러내렸다. 냄새가 섞였다. 커피향, 인공 가죽 냄새, 그리고 냉소의 냄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냄새, 낯설지가 않군. 내가 이 냄새로 회사를 세웠지. 점심 무렵이었다. 윤호가 도시락을 들고 와 내 앞에 앉았다.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이거 같이 드세요. 괜찮네. 괜찮은 표정이 아닙니다. 그는 내게 젓가락을 쥐어주었다. 작은 반찬통에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어머니 살아계시나? 아니요. 오래전에요. 대신 아버지가 늘 이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래서 반찬이 좀 투박하군. 그래도 진심은 담겨 있어요.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내 마음속에 미세한 균열을 냈다. 나는 오래전 아들의 어릴 적 도시락을 떠올렸다. 그 아이가 유치원 운동회 날 내게 물었다. 아빠, 같이 도시락 먹자. 그때 나는 말했다. 아빠는 바쁘다. 다음에. 그 다음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점심이 끝나자 윤호는 바쁘게 고객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고객님, 이건 단기 수익보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수수료가 아니라 신뢰가 먼저죠.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저런 말을 나도 예전에 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언제부터 신뢰를 숫자로 환산하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진심이 비용이 되었는가? 그날 오후 나는 윤호의 책상 근처를 서성이며 말했다. 이봐, 자네. 저 문서 좀 대신 처리해 주겠나? 문서요? 나는 고의적으로 고객 명의의 비상장 주식 서류를 내밀었다.
이름만 바꾸면 수십억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이 한 장. 사람을 시험하기엔 딱 좋았다. 윤호는 그것을 조심스레 받았다.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봤다. 이거 고객 서류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확인해 보면 될 거야. 나는 일부러 무심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들린다. 선과 악 사이에는 늘 손끝 하나의 거리만이 존재하니까. 그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햇빛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 빛이 너무 정직해서 나는 잠시 눈을 돌렸다. 저녁이 되어 윤호는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윤리팀의 접수 확인서가 들려 있었다. 잘못된 서류였습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그랬군. 규정상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규정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자네는 아직 모르겠지.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표정이 젊었다. 그래서 눈부셨다. 밤이 깊었다. 증권사 불빛이 모두 꺼지고 거리에는 택시 불빛만 남았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낡은 모자, 구겨진 옷, 그 아래 숨은 회장이라는 정체. 그 얼굴이 낯설었다. 한도연, 너는 이 세상에서 언제부터 냉정만 남은 사람이 되었나? 다음 날 나는 다시 증권사 앞 벤치에 앉았다. 비가 내렸다. 차가운 빗물이 구두 위로 떨어졌다. 가죽이 젖어 색이 짙어졌다. 그때 윤호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왜 또 여기 계세요? 비도 좀 맞을 겸.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그는 나를 증권사 안 휴게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을 내어주며 말했다. 요즘 세상엔 다들 자기만 생각하죠. 그래도 누군가는 남을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젊은 시절, 폭설이 내리던 날, 길가에 쓰러진 한 노숙인을 봤다. 그때 나는 그냥 지나쳤다. 며칠 뒤 그 노인이 신문에 났다. 사망 원인, 저체온증. 그 이후로 나는 남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다. 윤호가 자리를 떠나자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볼펜을 집어들었다. 싸구려 플라스틱 볼펜. 하지만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정윤호. 그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다. 그 순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내 생명을 구해준 노숙인.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 사람은요, 회장님, 가진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나눠줄 줄 아는 걸로 남아요. 그의 얼굴이 윤호와 겹쳐졌다. 내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그러나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증권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그 노숙자 뭔가 수상하다. 윤호가 몰래 보호하고 있다. 혹시 스파이 아니야? 사람들의 입은 빠르고 잔인했다. 윤호는 상사의 눈총을 받았고 조롱의 표적이 되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말하지 않았다. 이건 시험이니까. 사람이 어떤지 알려면 누가 그를 지킬 때가 아니라 모두가 버릴 때를 봐야 한다.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다. 윤호는 그 비 속에서도 나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이 비 곧 그치겠죠? 아니, 세상의 비는 그렇게 쉽게 안 그쳐. 그럼 누가 그치게 해야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내가 한때 잃어버렸던 믿음의 빛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좋다, 정윤호. 이번엔 나의 세상을 내 앞에 드러내겠다. 거짓이 얼마나 추한지 내가 직접 보게 하겠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다.
이제 더 깊은 시험으로 들어간다. 이 회사, 이 제국,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거래의 냄새는 오래 묵을수록 진하다. 그 냄새 속에서 누가 살아남는지 이제 보자. 문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들은 닫혀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아침 공기의 차가움에서 먼저 알아챘다. 엘리베이터 앞 유리병 너머로 클라이언트 대기석이 보였다. 향수와 정전기의 냄새, 갓 갈아 넣은 커피에 쓴 향, 프린터가 뱉는 뜨끈한 종이 냄새가 뒤섞였다. 그 사이로 내 낡은 구두 소리가 뚝뚝 바닥을 두드렸다. 또 오셨네. 경비팀의 얘기예요. 민원인 계속 들여보내면 안 된다니까. 쑥덕임이 공기 흐름을 바꿨다. 사람들이 내 눈을 피하는 각도, 웃음이 생기는 위치, 떨구는 목소리의 낮음. 조롱은 늘 같은 리듬으로 시작된다. 낮게 깔고 슬쩍 치고 마지막에 비수처럼 꽂는다. 나는 의자 끝에 앉아 신문지를 반으로 접었다. 검은 잉크가 손가락에 옮아왔다. 잉크 냄새가 더 진하게 스며들수록 오래된 기억이 또렷해졌다. 젊었던 나는 저들보다 더 냉혹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롱이 낯설지 않았다. 윤호가 내 앞에 멈춰섰다. 숨이 조금 가빴다. 계단을 뛰어 올라온 사람의 호흡. 그가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안쪽에서 쉬세요. 응접실로 모시겠습니다. 괜찮네. 보이는 곳이 좋아. 보이면 상처도 빨리 낫는다고들 하죠. 그가 웃었다. 나는 신문을 접어 무릎 위에 올렸고 그 옆으로 그의 도시락 가방이 내려앉았다. 두툼한 비닐의 바스락거림. 삶은 달걀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났다. 그 작은 생활의 냄새가 이 큰 건물의 공기를 잠깐 바꿨다. 정우가 막 지났을 때 지점장이 나타났다. 넥타이 매듭이 단단했고 구두코에 비친 천장의 형광등이 칼날처럼 뻗어 있었다. 여긴 고객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난 뭔가 직접 말씀드릴 수 없으니 경비팀 통해서. 윤호가 막아섰다. 지점장님, 이분은 정대리. 지점장의 목소리가 잘린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업무 시간에 사적인 감정 섞지 말아요. 사적인 감정 아닙니다. 최소한. 최소한이라 그 최소한으로 우리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나는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비구름이 몰려오는데 언어도 날씨를 닮았다. 조롱은 늘 폭풍 전에 먼저 온다. 오후 나는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였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불편해하도록.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 볼펜으로 적힌 이름 2개. 하나는 고객, 하나는 직원.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지? 그건 제게 주시면 제가. 윤호의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양심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건 늘 그 순간의 일이다. 나는 봉투를 잠깐 들어 올렸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자네 일이 아니지. 그냥 묻는 거야. 만약 누군가가 이걸 들고 사라진다면 누가 책임질까? 책임. 그 단어가 대기실을 가로질러 여러 사람의 귓속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동시에 눈을 들었다. 흔히들 책임을 비용으로 계산한다. 누군가는 더 싼 사람에게 떠넘기고 누군가는 더 약한 쪽에 얹어놓는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제국을 세웠다. 그때 한 고객이 탁자를 쳤다. 금반지가 유리 위에서 짧게 긁히는 소리가 났다. 아침에 말한 종목, 왜 아직 체결이 안 됐나? 다른 지점은 벌써 끝났는데.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커서요. 손절 라인을. 변동성? 내 돈으로 실험하지 말라고 했지. 고객의 시선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게로 내려앉았다. 구겨진 옷, 낡은 구두, 잉크 묻은 손가락. 사람들의 눈은 잽싸게 같은 결론을 만들어낸다. 낮은 사람. 그 결론은 편리하고 항상 빠르고 대개는 틀렸다. 이런 사람을 왜 안에 들여놔? 기분 나쁘게. 그 순간 지점장이 기회를 잡듯 걸어왔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내가 물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외부인의 장시간 체류는 외부인이라. 웃음이 나왔다. 아주 작은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 이 건물을 사고 팔던 계약서들이 그 한 번의 숨으로 바스러지는 기분이었다. 윤호가 앞으로 나섰다. 처음 보는 단단한 어조였다. 지점장님, 규정상 문제 없습니다. 대기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정대리, 그 누구의 노숙자가 포함되나? 사람입니다. 짧은 침묵. 그 사이에 나는 내 손톱 밑 잉크를 휴지로 닦았다. 검은 얼룩이 하얀 휴지에 번지며 문양을 만들었다. 그 문양이 오래된 구두 밑창처럼 보였다. 수없이 걸어온 길. 밟히고 닳고 그래도 버틴. 잘 버텼지. 아직 조금만 더 버티자.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누군가가 슬쩍 핸드폰을 들이댔다. 찍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요즘의 사진은 소리 없이 사람을 잡아채 간다. 렌즈가 나를 훑고 윤호를 훑고 지점장의 표정을 훑쳤다. 그 보이지 않는 플래시의 잔상이 유리벽에 스쳐 지나갔다. 여기 기사거리 나왔다. 어디선가 들린 속삭임. 낮고 젖어있고 즐거워하는 기색.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호흡을 고르고 벽식의 초침을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조롱은 곧 폭풍으로 번진다. 그게 법칙이다. 오후 4시 내부 방송이 울렸다. 회의실 비. 전 직원 소집. 지점장의 목소리가 빗물처럼 쏟아졌다. 회의실 안은 냉기가 빠르게 돌았다. 에어컨 온도는 같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온도를 바꿨다. 나는 맨 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내게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지 않았다. 대신 못 본 척하는 데에 모두가 합의했다. 최근 본점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점장의 말. 지점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부인의 출입이 잦습니다. 그리고 내부 규정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윤호의 목젖이 잠깐 움직였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다부진 턱, 말라붙은 입술, 쥐고 있는 펜의 흰마디. 그 흰마디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긴장해 있었다. 정대리. 지점장이 이름을 불렀다. 윤리팀에 불필요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고객 신뢰를 저해했고 지점 KPI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윤호가 단단히 말했다. 잘못된 서류였습니다. 증거는? 윤리팀 접수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거야. 회의실이 웅성였다. 품위. 나는 그 단어에 오래 걸려 넘어졌던 사람이다. 품위를 지키겠다며 사람을 깎았다. 회사 품위를 지키겠다고 약자를 잘랐다.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나는 너무 잘 안다. 천장이 밝은 형광등. 밝지만 따뜻하진 않다. 지점장이 결론을 내렸다. 정대리 구두 경고. 대기 발령 검토. 말이 금고 문 닫히는 소리 같았다. 쿵. 진동이 의자 다리를 타고 올라와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들이 동시에 시선을 들어 올렸다. 낡은 점퍼, 잉크 묻은 손, 낡은 구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읽혔다. 이봐. 내가 말했다. 품위가 뭔지 당신들은 정말 알긴 하나.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초침 소리만 들렸다. 윤호가 나를 보았고 그 눈빛에 짧은 불꽃이 튀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지점장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는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다. 내가 모르는 게 뭔지 곧 알려주지.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연달아 울렸다. 메시지 알림음들이 서로 부딪혀 물결처럼 번졌다. 누군가가 외쳤다. 야, 실검. 봤어? 아람증권 노숙자 난동 올라왔어. 복도 공기가 끓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예상보다 조금 빠르군. 조롱은 폭풍으로, 폭풍은 곧 심판으로. 나는 구두끈을 가만히 조였다. 젖은 가죽이 손가락에 차갑게 와 닿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때였다.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휙휙 올라왔다. 경비, 지점장, 누군가의 다급한 숨소리. 그들 사이를 가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귀가 먼저 알아챘다. 낯익은 음색. 내 젊은 날 전장을 휘저은 목소리. 회의 중단하시죠.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 남자 둘, 그리고 회의실 끝 유리 너머에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조명을 등지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내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한 회장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윤호의 펜이 바닥으로 떨어져 짧게 구른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공기가 바뀌었다. 폭풍이 문 앞에 도착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느렸다. 그러나 놀라움만은 빠르게 퍼졌다. 이름이 불린 순간 공기 중에 먼지조차 방향을 바꿨다. 한 회장님? 그럴 리가. 저분이 진짜? 눈동자들이 흔들리고 입술들이 닫히고 책상 위의 손들이 동시에 굳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그 안에서 흐트러진 흰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비에 젖은 듯 눌린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그게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침묵은 폭발처럼 깨졌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머리를 숙였다.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 회장님,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뜻이라. 저희는 단지 지점의 규율을. 규율?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 단어는 늘 약자를 눌러온 도구였다. 내가 평생 써먹던 무기였다. 규율로 사람을 재단하고 이익으로 인간을 갈랐지. 당신들 나한테서 잘 배웠군. 지점장은 고개를 떨궜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눈을 잠시 보았다. 그 안에는 왜 그랬습니까? 라는 묻지 못한 질문이 가득했다. 그때 본사에서 온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서류 한 장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였다. 아람증권 내부 감찰 결과 보고서. 나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두꺼운 종이 끝이 손가락에 닿았다. 거칠고 단단했다. 그 질감이 마치 오래된 죄의 표면 같았다.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름들, 거래 내역, 비자금 계좌, 그리고 회장 특수 계정. 모든 게 적혀 있었다. 내 이름으로 시작해 내 이름으로 끝났다. 역시 세상은 정확해. 나는 웃었다. 그 웃음에 모두가 긴장했다. 그건 분노의 웃음이 아니라 심판을 예고하는 웃음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람을 냈다. 그 바람이 사람들의 얼굴을 스쳤다. 종이 위에는 거래 기록들이 춤을 췄다. 여기 있는 숫자들. 이게 당신들이 믿는 신이지. 회장님, 그건
입 닫아. 나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내가 만든 제국이 내가 만든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윤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게 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그럼 왜 지금 밝히십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은 아직 맑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맑음을 오래 두지 않는다. 세상은 진심보다 계산이 빨라. 그래서 계산을 부숴야 진심이 드러나지. 그가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나의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손짓으로 본사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가 서류철을 더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 안에는 지점장의 비자금 계좌, 내부 공모자 명단, 그리고 부패한 거래 흐름이 적힌 장부가 있었다. 그 장부는 오래된 가죽 커버에 묶여 있었다. 나는 그걸 들고 말했다. 이게 바로 유혹의 장부야. 돈을 따라간 손들, 서명한 눈들, 그리고 침묵한 입들. 다 여기에 있다. 지점장이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살고 싶었겠지. 하지만 살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았잖아. 그의 어깨가 떨렸다. 윤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다. 그 눈에 고통이 비쳤다.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가혹? 사람에게 기회? 나한테 기회를 달라 말한 사람들은 늘 이런 짓을 했지. 남의 눈을 가리고 자기 입속을 챙겼어. 그게 이 회사였어. 나는 장부를 천천히 넘겼다. 한 장 한 장이 과거였다. 내가 모른 척했던 서류들, 내가 서명했던 거짓들, 내가 덮어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내 사인이 있었다. 굵고 또렷한 내 이름. 한도현. 나는 그 서류를 찢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계약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오늘부로 아람증권은 해체한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지점장이 비명을 삼켰고 윤호는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그럼 회사가 아니라 병든 제국을 없애는 거다. 나는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억수 같은 비. 하늘이 쏟는 정화의 비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빗물에 썩은 피를 씻어내야 한다. 그게 진짜 회생이다. 윤호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넌 증명했잖아. 유혹 앞에서 눈을 감지 않았다는 걸. 그는 고개를 숙였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박수 같았다. 세상이 잠시 그를 인정하는 소리처럼. 지점장은 울부짖었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가족?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나도 가족이 있었지. 근데 그 가족에게 다음에 보자라 말했던 게 내 평생의 죄였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빛이 꺼진 듯 세상 전체가 어두워졌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절반은 끝났다. 남은 건 내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뿐이다. 로비에 도착하자 윤호가 뒤따라왔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만든 이 제국을 정리하지. 그럼 전요? 넌 내 아들의 미래다. 윤호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은 내 진심을 봤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말을 잃고 서 있었다. 나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윤호야, 기억해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그 속에서 눈을 감지 않는 사람뿐이다. 밖으로 나서자 비가 구두 위로 쏟아졌다. 가죽은 완전히 젖어
색이 검게 변했다. 그럼에도 나는 걸었다. 낡은 구두 밑창이 물을 튀겼다. 그 물방울마다 오래된 죄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된다. 비는 밤새 멎지 않았다. 새벽녘 회색빛이 건물 벽면을 덮을 때까지 나는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다. 책상 위엔 찢어진 장부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어제의 결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심판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본사 홍보실이었다.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아람증권 관련 내부 문건이 새어나갔습니다. 그 문건 누가 흘렸나?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서명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 이름이 적힌 문건. 나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세상이 조금은 숨을 쉬지. 아람그룹 본관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확성기 소리가 비를 뚫고 쏟아졌다. 회장님, 비자금 혐의 사실입니까? 증권사 해체 결정,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윤호 대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수백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래전 거래소에서 처음 계약서를 들고 서 있던 그날처럼 모든 게 느리게 보였다. 플래시 불빛이 폭죽처럼 터질 때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기자들의 펜이 공중에서 멎었다. 마이크가 떨렸고 플래시 불빛이 잠시 꺼졌다. 30년 동안 나는 돈으로 회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나는 아람증권의 회장이자 그 부패의 뿌리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비냄새가 짙어졌다. 누군가는 숨을 삼키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다. 뒤쪽에서 윤호가 나타났다. 그는 젖은 코트를 벗으며 내게 다가왔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하지만 진실보다 안전한 건 없어. 나는 그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료 기자들에게 전달해. 다 공개해. 그의 눈이 커졌다. 전부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윤호는 손을 떨며 서류를 받았다. 그의 손끝이 젖어 있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는 모른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내가 이 회사를 세울 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지. 한도연, 당신은 시대를 앞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어. 나는 시대를 병들게 한 사람이었지. 그때 누군가 물었다. 회장님, 지금 후회하십니까? 나는 잠시 웃었다. 후회라. 후회는 약한 자의 사치야.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을 뿐이다. 플래시가 또 터졌다. 윤호가 내 옆에 섰다. 그의 얼굴엔 공포와 존경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윤호야, 내 아버지 기억하냐? 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우리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분이 날 살렸지. 추운 겨울,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나를. 윤호의 눈이 젖었다. 그분의 아들이 너였군. 그래서였나 보다.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눈빛이 그 사람과 같았어. 나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아람그룹은 내 손을 떠난다. 부패한 돈은 국고로 환수되고 관련 임원들은 전원 수사에 넘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회장님, 본인도 처벌을 받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죄는 지은 자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회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 그게 뭡니까? 가족을 외면한 죄. 그 말에 기자들의 펜이 멈췄다. 그 한 문장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렸다. 비가 다시 내렸다. 마이크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묘하게 평화로웠다. 세상이 나를 향해 돌을 던져도 나는 그 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이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날 저녁 뉴스 자막에 내 이름이 걸렸다. 아람그룹 회장, 직접 비자금 폭로 내부 고발 파문. 시민들의 댓글은 엇갈렸다. 누군가는 속 시원하다 했고 누군가는 이제야 정의가 살아있다고 썼다. 나는 뉴스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진하게 혀끝에 남았다. 오래 묵은 죄가 내려앉는 맛이었다. 밤, 나는 낡은 구두를 벗어 창가에 올려놓았다. 빗물이 천천히 그 위로 떨어졌다. 가죽의 주름마다 지난 세월이 젖어들었다. 잘 걸었다. 많이 밟혔고 많이 버텼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그 구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따뜻했다. 비는 멈췄지만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다. 모든 방송이 내 이름을 떠들었다. 신문은 나의 과거를 해부했고 뉴스는 내 표정을 분석했다. 한도현 정의인가 쇼인가, 영웅인가 죄인인가. 사람들은 언제나 판단이 빠르다. 진실보다 해석이 먼저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밤이 깊었다. 아무도 없는 본관 사무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얕게 번지고 있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마다 사람들의 욕망이 불처럼 깜빡거렸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만든 불이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끄는 불이기도 하지. 탁자 위에는 찢어진 신문, 그 위엔 낡은 구두 한 짝. 오늘 하루 종일 그 구두를 닦았다. 다른 가죽이 반짝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빛은 없어도 길은 있었으니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아들. 잠시 망설였다. 이름 석자가 화면 위에서 깜빡거렸다. 손끝이 뜨거워졌다. 통화를 눌렀다. 아버지. 그래. 뉴스 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목소리엔 놀람보다 슬픔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는 해야 했어. 언젠가 누군가는 이 썩은 냄새를 드러내야 했다고. 그게 꼭 아버지여야 했습니까? 그래야 끝나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들의 숨소리, 그리고 멀리서 손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이 낯설게 따뜻했다. 딸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전 가족 사진이 있었다. 젊은 아내,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 나.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이 웃음이 마지막일 줄을. 일터로 향하던 그날 아침, 아내가 내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도연 씨,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때 나는 대답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다. 도시의 소음,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그리고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오늘 아람그룹 회장 한도현 씨가 비자금 전액을 국가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를 두고 늦은 정의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정의. 아이러니한 말이었다. 정의가 늦었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속죄일지도 모른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첩을 펼쳤다. 맨 위엔 메모 하나. 내가 만든 제국은 이제 사라진다. 하지만 내 죄는 남는다. 나는 펜을 들어 그 밑에 한 줄을 더 썼다. 그래도 이젠 거짓 없이 살고 싶다. 펜 끝이 멈추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다. 글씨가 삐뚤어졌다. 삐뚤어진 글씨는 오히려 솔직했다. 문이 두드려졌다. 윤호였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장님을 마지막 양심이라 부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양심이라 그 단어 참 사치스럽지 않나? 아닙니다. 적어도 전 믿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탁자 위에 구두를 집어들었다. 이 구두 달았지만 멀쩡합니다. 그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는 구두를 손으로 닦았다. 손끝이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은 내 젊은 시절보다 더 단단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윤호야. 네. 사람은 돈보다 두려움을 먼저 배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건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밤이 깊었다. 윤호는 돌아갔고 사무실엔 나 혼자 남았다. 탁자 위엔 구두 한 켤레, 찢어진 장부, 그리고 커피 한 잔. 나는 마지막 커피를 들었다. 쓴맛이 혀끝을 스쳤다. 그 쓴맛이 이상하게 위로 같았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하늘이 아주 서서히 밝아졌다. 도시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놓였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나는 구두를 벗어 창가에 올려놓았다. 가죽 위로 여명이 비쳤다. 주름진 표면이 반짝였다. 그 빛이 마치 오래된 죄를 씻어주는 듯했다. 아람그룹 해체 소식이 발표된 지 3일째.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신문은 정의의 복귀라 썼고 어떤 방송은 제국의 몰락이라 했다. 나는 그 모든 단어들 사이에서 묘한 냉기를 느꼈다. 사람들은 늘 정의를 갈망하지만 정의가 피를 흘릴 땐 외면한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냉정해야 했다. 새벽 본사 지하 회의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한 장의 USB가 있었다. 그 안엔 남아있는 마지막 진실. 아람그룹 임원들과 정치권의 검은 거래 기록. 그 자료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누구도 무사하지 못한다. 그 중엔 나의 오래된 친구들, 함께 회사를 세운 사람들, 그리고 한때 나를 형님이라 부르던 이들도 있었다. 나는 USB를 손끝으로 굴렸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을 식혔다. 그래, 이것까지 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오히려 나를 조금 안심시켰다. 아침이 밝자 검찰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를 둘러쌌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기자들이 외쳤다. 회장님, 이번 폭로로 피해가 클 텐데요. 이건 복수입니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정리다. 그 말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검찰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USB를 꺼내 놓았다. 이 안에 모든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뇌물, 비자금 계좌, 제 서명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회장님, 이런 걸 왜 지금? 정의는 타이밍이 아니라 선택이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USB가 손에서 떠나는 순간
내 인생의 절반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아람그룹과 정치권 비자금 연루자 17명, 정격 수사 착수, 핵심 증거 제출자는 전 회장 한도현. 전 회장. 그 두 단어가 화면에 찍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람그룹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이름 앞에서 기업이 사라지자 오히려 숨이 편해졌다. 그날 저녁 윤호가 내 집을 찾아왔다. 그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다. 신문 일면엔 내 얼굴과 함께 큰 제목이 실려 있었다. 한도현 모두를 고발하다. 회장님, 이젠 다 끝난 겁니까? 끝났지. 세상도 나도.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누가 다음일지 몰라서요. 두려워해야 해. 그래야 멈추지.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도시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수신인 내 아들. 아들아.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하지만 정의로운 척하는 세상은 더 위험하다. 아버지는 그걸 부쉈다. 그래서 이제야 내게 미안하다 말할 수 있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단지 내가 내 딸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싶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 위에 작은 구두 모양의 도장을 찍었다. 그게 내 마지막 서명이었다. 며칠 뒤 검찰청 앞에 수십 명의 카메라가 또 모였다.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그중 몇몇은 존경이었고 몇몇은 증오였다. 한도현 회장, 한 말씀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잠시 고개를 들었다. 이 나라엔 아직 정의가 있다. 다만 그 정의가 추울 뿐이다. 그 말이 마이크를 타고 세상으로 퍼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멎었다. 나는 그 틈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지막 냉소였다.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 위에서 윤호가 뒤따라왔다. 그는 내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다. 회장님, 이건 손녀가 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조그만 그림 한 장, 할아버지랑 구두, 아이의 손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림 속 구두는 낡았지만 반짝였다. 나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게 진짜 상속이구나. 법정 안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 한도현, 최종 진술하시겠습니까? 나는 일어나 말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정에 선 이유는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정의가 아직 남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게 남은 건 죄뿐이지만 이 죄가 누군가의 깨달음이 된다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판사의 망치가 울렸다. 징역 3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웃었다. 3년. 30년의 죄를 갚기엔 너무 짧았지만 인생을 마무리하기엔 충분했다. 교도소 담장 너머로 석양이 내려앉았다. 빗방울 대신 붉은 빛이 내 구두 위를 덮었다. 감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창문 틈으로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냉정한 정에 이제 세상이 조금은 깨끗해졌겠지. 아침 공기가 맑았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감방 벽에 번졌다. 벽돌 사이사이에 낀 먼지가 반짝였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내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눈을 떴다. 낯선 천장, 좁은 침대.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세월 쌓인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하루 일과처럼 창문으로 다가갔다.
작은 틈새 사이로 새들이 날았다. 회색 벽을 가르고 파란 하늘로 이어졌다. 그 새들의 날개짓이 내게는 마치 한 문장처럼 들렸다. 끝났지만 살아있다. 신문이 배달됐다. 간수는 말없이 그것을 내밀었다. 종이 위엔 또 내 이름이 있었다. 한도현, 교도소에서 첫 자필 편지 공개. 나는 웃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다.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평가하고 있었으니까. 신문 한켠에는 윤호의 사진이 있었다. 정윤호, 아람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 그는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손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직하게, 따뜻하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내 눈이 잠시 흐려졌다. 저녁, 운동장 벤치에 앉았다. 간방의 하늘은 작지만 그 안에도 별은 있었다. 내가 세운 수많은 빌딩들보다 그 별들이 더 고요하게 빛났다. 옆자리의 노인이 말했다. 회장님, 뉴스 봤어요.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요즘 정의도 가끔은 살아있구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네요. 그 한마디에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 닫히는 듯했다. 며칠 뒤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 손녀. 작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안 배울래요. 그냥 다시 시작한 사람이라고 배울래요.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 문장 속에는 용서도 심판도 조건도 없었다. 그냥 인정이었다. 그 인정이 내 평생 가장 큰 구원이 되었다. 석양이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구두를 꺼냈다. 출소 때 신을 그 낡은 구두. 여전히 밑창은 달아있었고 가죽엔 오래된 주름이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주름을 쓸었다. 너도 고생 많았다. 햇살이 구두 위를 덮었다. 그 순간 구두가 잠시 빛났다. 그 빛이 마치 오랜 세월의 죄를 잠시나마 덮어주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세상은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눈을 뜨고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그게 나의 마지막 목적이었다. 밤이 내렸다. 창밖엔 다시 별이 떴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윤호의 목소리, 그리고 손녀의 웃음이 번졌다. 세상은 차갑지만 그 차가움 속에도 온기가 있단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울렸다. 오래된 구두가 침대 아래에 놓였다. 그 구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그 침묵 속에 정의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